먼저 이번 세션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육군은 국방 우주력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 마이크를 건네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우선 교수입니다. 이번 세션은 이게 우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도 사실은 우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지만 미래에 아마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실제 전장의 한 영역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지금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센서들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지만 아마 미래의 어떤 전쟁의 양상의 변화를 예측을 한다면 아마 훨씬 더 중요한 영역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군사 혁신의 추세를 보면 우선 대단히 많은 영역들이 같이 통합된 형태로 작전을 벌이는 현재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한테 더 큰 딜레마도 주지만 동시에 통합된 화력들을 아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결국 운용하는 형태의 정말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통합작전을 현재 만들어가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아마 모든 센서와 모든 슈터들이 연결되는 아주 포괄적이고 자동화된 전장 네트워크가 기초에 깔려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속에는 우주에 있는 센서들이나 그 안에 무기 체계들이 대단히 아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마 육군 입장에서 봐도 아마 지금 같은 지상작전 중심의 여러 가지 작전 운용에 있어서도 물론 대단히 정밀한 공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아마 통합작전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상에 있는 목표물까지도 육군이 아마 타격하는 그런 작전을 벌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공군뿐만 아니고 육군까지도 통합된 어떤 해상작전까지도 벌이는 과정에서는 아마 지금 중국이 DF-21 같은 형태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지만 대단히 정교하고 발전된 아마 ISR 시스템이 구축돼야 저희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무기 체계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인 무기가 아주 자동화된 형태로 아마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예상한다면 아마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또 하나의 아주 관건이 되는 그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 전장의 양상들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고 실제 잠재적인 위협이 어떤 위협이 될지도 잘 고려를 하면서 아마 저희들이 좀 구체적인 작전 개념들을 개발을 하고 그 기초해서 좀 체계적인 형태의 능력들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 중에 아마 우주는 대단히 중요한 아마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토론을 저희들이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선 발제자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 계신 김정범 박사님하고 중학혁 박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의 서린효 박사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조금 늦게 시작해서 아마 충분히 시간을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발표자분들은 그래도 한 20분씩 시간을 갖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좀 해주시고 서린효 박사님은 한 5분 내외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연구부 김정보입니다. 육군의 우주작전 발전 전망이라는 주제이지만 우리나라의 우주 민간 산업 쪽에서 육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데 유인 우주 비행 등을 뜰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인프라로서의 우주 시스템은 이제 기상위성, GPS 등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사업 예상되고 저비용 소형화된 그 새로운 우주 개발 패러다임 등장으로 그 민간 기업에 의한 우주 산업 혁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성 정보는 환경, 에너지 자원, 그 식량 안보, 재난 대응 등 그 사회 문제 해결에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그 필수 인프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그 10년 사이 그 위성을 등록한 국가는 50개국에서 82개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 신흥국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예를 들어서 UAE 하성 탐사라든지 뉴질랜드의 소형 발사, 룩셈부르크의 자한채굴, 이스라엘 달 탐사 등 그 많은 국가가 그 위성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그 발사체 동향은 이제 크게 4가지로 특징 지어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상단 엔진 해수를 통한 제어량이 전개되고 있고, 다음에 소중 대형 발사체 간 단무스 등을 모듈화 공유하는 그 모듈의 대량 생산을 통해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행기가 이제 발사체 1단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 발사체가 설계가 이루어져서 인수 부품 활용이 증대가 되고 있고, 부품 수를 이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그 민간의 그 우주 활용으로서 이제 룩셈부르크가 이제 우주자원 탐사 및 활용법을 제정하는 등 그 우주자원 채굴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우주 호텔 체류 등 그 우주 관광 여행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전통적인 우주에서 그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을 특성으로 하는 월드 스페이스를 대체하여 그 상업적 가능성에 기반한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발표자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주 산업은 그 정부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그 주요 고객이 되는 그 정부 주도 산업 생태계에서 민간 기업체들이 그 신규 상업 우주 분야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세계 각국의 우주 패권 경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고요. 그 미국은 그 2017년 12월 우주정책 지침 1호에서 그 우주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의 가치하에서 우주 공간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고요. 2018년 5월 우주정책 지침 2호에서는 우주의 상업지역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필요시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민간 영역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논리로 보이고요. 2018년 6월 우주정책 지침 3호에서는 우주교통 관리와 우주 상황 인식에 대한 국가 주도적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그 우주에서의 그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2월 우주정책 지침 4호에서는 제6의 독립된 군으로서 우주군 창설을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2019년 12월 20일 그 우주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그 미 군사조직 내 편제를 살펴보면 미국 공군청 산하에 있고 그 미국 8개 독립 연방 군사조직 즉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향경비대, 우주군 그리고 연방공공보건서비스부대, 노아부대 중 그 8개 독립된 부대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본도 그 2020년 5월 18일 그 자위대 그 우주작전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주안보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 연구 및 그 연구개발 확대를 추진 중이고 그 군 전체의 작전 수행 능력을 위한 그 우주 사이버 정잡화 등 그 신규 영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우주기술 수준 및 역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2018년 전 세계 우주시장 규모가 이제 3,600억 달러 규모인데 보통 이제 우주시장 규모에서는 그 민간 기업 매출액뿐만 아니라 그 정부 예산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도 포함하는데 미국의 그 정부 우주 예산은 이제 410억 달러 규모인데 한국은 6억 달러 규모로 아주 미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2005년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2018년에 수립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의해서 위성 및 발사체 등을 개발 실험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하고 이제 계획이 나와서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우주개발 기본법이 있고 5개년 우주개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국가 우주개발국이 있고 그래서 거버넌서 법 그리고 계획은 겉으로는 이제 유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저궤도 관측위성으로 그 다목적 실용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소형위성, 정지궤도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 완료 그 16기종 9개는 운영이 종료되었고 7기가 운영 중이고 현재 개발 중인 위성은 다목적 6호, 7호, 7A5, 차세대 중형위성 1호, 2호, 그리고 차세대 소형위성 2호, 그 초소형 군집위성 등 지금 8개를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선진국 수준의 초고 해상도 관측위성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 개발로 고해상도 관측위성 독자 개발 능력 확보 및 세계 수준의 그 지구 관측위성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다목적 실용위성 7호는 그 강하기 0.3m급이고 2018년 발사 예정이고 다목적 실용위성 6호는 레이더 위성으로 그 2021년 발사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사체 능력에서는 우리나라는 그 한국형 발사체가 만약에 내년에 이제 발사가 되면 세계 7번째 그 실용위성 발사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선진 발사체 개발국이고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북한도 소형위성 발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액체 발사체 개발을 비교해 보면 일본보다 약 30년 넘게 액체 발사체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으로 그 실용위성 발사체 3기 개발 후 H2 발사체에 와서 100% 국산화했고 우리나라는 첫 실용위성 발사체인 한국형 발사체부터 전체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기에 확보된 그 위성 발사체 기술 활용으로 지금 달 탐사선을 개발 중인데요. 그 기존 위성 개발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금 달 궤도선 및 그 착륙선을 개발하고 2030년에는 그 한국형 발사체 개량형으로 그 2030년에 달 착륙선을 발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그 고체 추진제 관련해서는 2020년 7월 28일 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그 민간 분야 우주 발사체 개발 그 100만 파운드 퍼 세크 그 고체 연료 역적이 풀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그 한정된 예산을 분야별로 집중 투자하는 전략으로 단계별 우주 분야 기술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캐치업에서 이제 포스터 캐치업으로 가고 있는데 실용위성 기술 확보에 이어 지금은 이제 발사체 기술 확보에 그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우주 탐사 기술 확보, 발사체 성능 그 개량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군의 우주작전 발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방기술 품질원의 조사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우주무기 기술 수준은 한 세계 10위권 정도라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우주무기 체계 그 국가별 국방과 기술 수준 및 수준은 한 중진권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이 변화시킬 이제 미래 전장 모습을 살펴보면은 AI 기반 실시간 지 통제,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정확한 공격, 실시간 정보 획득, 에너지 무기 등 이 이제 국방과학 연구소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25개 정부 출원연이 있기 때문에 정부 출원연이 확보한 그 민간 과학 기술 개발 역량이 국방 고유의 그 기술 개발에 더해진다면 그 미래 전장 모습을 그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방 쪽에서의 그 한정된 투자만으로는 그 중장기 기초 원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에 그
국가우주개발능력 향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모 박사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중앙혁 박사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기술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주광혁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김정모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일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와 또 그 소위 뉴스페이스 시대로 대변되는 새로운 그 움직임을 우주 분야의 움직임을 오늘 소개하고 또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서 과학적인 특히 우주 개발에서의 혁신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를 사례 중심으로 좀 소개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많은 그 군의 군 관계자분들하고 또 그 다른 외교 분야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공계 출신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그렇게 어휘력도 다양하지 못하고 좀 더 그냥 쉬운 언어로 또 쉬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초소형 위성 또는 소형 위성으로 대변되는 시장의 동향과 또 그것이 국가별로 국방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사례와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 좀 미약한 제언을 드리는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주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제 아까 오전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혁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혁신이란 단어와 너무나 쉬운 단어지만 뉴스페이스란 단어가 결코 다른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제1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관 와트가 전기기관을 개선해서 발명한 시기가 1769년 약 1700년도 후반인데 그때쯤에 몽골피의 형제가 열기구를 타고 처음으로 인간이 그 기구를 이용해서 하늘을 날았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그 역사와 항공우주의 역사가 우리 라이트 형제를 생각하면 1900년도부터지만 실제로 이제 기계를 이용한 그런 시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것보다 먼저 이 우주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주적인 기초 이론을 세웠던 분들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코페르니쿠스가 1500년대 사람인데 그때부터 해서 그것들이 이제 아이작 뉴턴으로 이론이 확립되면서 우주에 뭔가 그 인간이 만든 기계를 이용해서 우주를 관측하고 우주를 탐사하고 또 우주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초가 쌓였다는 점에서 그 당시 2000년 이상 지배하고 있던 그 우주관 세계관을 뒤바꿔 놓는 그런 혁신적인 사건이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의 우주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우주 개발을 실제로 이제 착수하고 난 시점은 그 이제 그 제1차 세계대전 즈음인데요. 우리는 보통 아까 스푸트닉을 그 1957년에 스푸트닉 발사를 우주 개발의 시초로 봅니다만은 그 우주 개발의 시초를 이제 스푸트닉을 논하기 전에 그 이야기해야 될 중요한 인물 중에 여러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국방과 로켓에 관계된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버트 고다드하고 폰 브라운입니다. 특히 폰 브라운 박사는 그 고다드 미국 사람인 고다드보다는 훨씬 조금 그 후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로켓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란 것은 뭐 역사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 독일군에 충성했던 폰 브라운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에 건너오면서
미국의 그 기초를 쌓았던 로버트 고다드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우주 개발에 동참하면서 그 독일의 그 아미의 독일의 육군의 그 러브콜을 받았던 이 젊은 청년이 중년이 되어서 넘어와서 한국전을 전후로 해서 미국의 군인 육군의 러브콜을 받고 또 그 이후로 냉전 시대를 접어들어서는 나사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민간 우주 개발의 그 주역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먼저 로켓 개발을 시작했던 로켓의 아버지 고다드는 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미 육군과 해군에서 그 자기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그 당시에 별로 큰 펀드를 받지 못하고 본인도 본인의 기술이 이렇게 노출될까봐 적극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에 의해서 그 군사 기술과 우주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게 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위에 아까 우주 개발의 역사를 보시면 그 나사와 동시에 그 지금 다파라고 불리는 알파가 개발됐는데 이 알파를 그 처음에 설립한 분이 맥켈로이 국방장관인데 이 맥켈로이 국방장관이 P&G 사장을 하던 비즈니스계의 귀재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도저히 그 당시에 혁신적인 아이템을 기존의 육군에서 그 소위 여기 계시는 그 리더들이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폐기되는 것을 아까워해서 그것들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부차적인 혁신으로 가져온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GP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파가 지금은 이제 최근에 뉴스페이스의 중요성을 깨닫고 굉장히 위성을 소형화해서 우주의 자산에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조금 뒤에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셨다시피 그 지난 한 20년 이상 그리고 또 20년 이후에 신냉전 시대에 또 20, 30년간 우주 개발 50년 이상은 그 미소 또 미중소 러시아 이렇게 그 백권국의 경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와서 최근 들어서 다른 나라들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형태로 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 들어서 굉장히 위성이 소형화되고 아까 그 이근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자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위성이 소형화되고 또 그 굉장히 다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 개발되고 발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주가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이 나도 이것들을 해보겠나라고 직접 돈을 투자해서 하는 그 우주의 주체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그 미국 그 내셔널 에어 스페이스 앤 인텔리전스 센터에서 향후 10년간의 그 우주의 전망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우주를 군사 역량의 일부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많은 우주가 혼잡해짐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뭔가를 발사할 때 그 우주 물체 증가는 그 충돌의 위험 증가를 수반하는 그래서 이제 우주 자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그런 외부의 공격에 또는 서로의 어떤 그 충돌에 취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또 이 우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전용이나 다른 그런 부분들이 우주의 평화적인 노력과 그것들이 이제 혼재되면서 그것들을 딱 어느 정도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정확한 규범이 수립되지 못하고 점점 이제 그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다목적으로 진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AI,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그 4차 산업혁명의 요소들이 그 결합되면서 우주의 역량이 한 단계 이렇게 진일보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우주 동향에서 특별히 그 군사 위성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 21년까지 규모가 약 한 7조 달러다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기관이 있고요. 특별히 통신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천후 그 영상 레이더의 위성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어떤 보고서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항공우주 분야의 AI 활용 분야에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불과 한 그 4, 5년 사이에 그 관련 에이비에이션 시장이나 또는 우주 시장, 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밀리터리에 대한 AI 적용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찌 보면 신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좀 표면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꼭 그 군사 어떤 그 경쟁이 뿐만 아니고 우주 개발에 있어서는 그 이것들이 그 이렇게 혼용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주 탐사까지도 그 미국에서는 저기 우주 비행사는 다 저기 그 중국의 군인이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중국의 우주 자산은 거의 모든 것이 그 국방과 관련된 자산으로 이제 대부분의 그렇게 인식하는 보고서들이 미국 보고서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달 착륙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미국도 단순한 경쟁, 우주 개발의 경쟁보다도 그 군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에서는 거기 한 발 더해서 이제는 아마존, 스페이스X 이 혁신 기업들이 나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이제 그 우주의 영역이나 이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해야 되고 누가 처음 깃발을 꽂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페이스의 개념은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아까 민간이 주관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전자기술 이런 것들에 그 힘입어서 발사체가 재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우주가 모든 그 우주 자산이 소형화되는 그런 것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누구나 그 우주여행을 나도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우주여행을 한 상품이 한 2억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 그 시험 비행을 위해서 한 500명이 지금 그 예약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유명 인사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소형 위성 시장 동향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초소형 위성은 지금 보통 소형 위성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500kg급 이하를 이야기하고, 초소형을 이야기할 때는 한 50kg 내지 100kg 이하짜리 위성을 이야기하는데, 그전에는 이 군에서는 100kg 이하짜리는 진짜 그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학생들과 그 애들의 장난감에 치부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이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지난 한 8, 9년 동안에 큐브셋 약 한 10kg 내외의 위성이 1000기가 발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500kg 이하의 스몰셋이 2000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향후 한 10년, 5년간에 약 한 2000기 이상이 발사가 된다고 하고요. 그 스페이스X가 계획하고 있는 스타링크라는 통신위성은 지금 42,00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성이 많이 올라가서 천문과청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미국 천문학회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추산이 다르지만 약 한 50kg 이하는 2,000여 개. 그 다음에 그 500kg 이하짜리 위성은 약 조금 큰 것들은 약 한 향후 10년에 매년 1000기 정도 발사가 될 것으로 하고, 여기 위쪽에 그래프에 보시면 군사적인 그 활용도
그 약 한 100개 유닛에 지난 10년 동안 그쳤다가 한 5배 정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군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이라서 민간은 전체 스몰셋 마켓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차트는 그 스몰셋을 앞으로 이제 한 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십 개, 수백 개를 통해서 군집화를 통해서 하는 그래프인데요. 이 파란 그래프가 앞으로 계획돼 있는 초소형 위성의 군집입니다. 이 개수를 더하면 지금 스페이스X 것을 합치면 5만 개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분포를 보면 아직은 지구 관측 시장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용도가 두 개가 합쳐서 70% 이상을 차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지금 기존에 이런 초소형 위성 말고 우리 국방이든 민간이든 이제 사이즈를 불문하고 세계 우주 자산 현황을 미국 내셔널 에어 앤 스페이스 인텔리전스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약 한 2,000여 기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한 2,500기 정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역시 이제 관측 위성과 통신 위성 위쪽에 있는 것이 비등한 비율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 색깔별로 보시면 파란 거, 노란 거, 그 다음에 보라색이 미국, 소련, 미국, 러시아, 중국에서 이 세 나라가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추산에 의하면 그 80%의 약 50%가 군사 위성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지금 이 사례는 가만히 보시면 소형 위성이 밀리터리 나노 마이크로 새틀라이트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냐 했을 때 아직까지는 작년까지는 기술 검증용으로 많이 쓰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은 아직도 보수적이고 군 관계자들이 기존에 아무리 값이 비싸고 크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운용 자산을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페이스의 어떤 혁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냥 잠시 테스트해보는 기술 검증형이 주를 이뤘다라는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블랙잭이나 캐스텔 I나 R3D2가 지금 키올 제일 위에 거는 키올 위성을 대신하고자 하는 약 한 200kg급의 위성을 지금 다파가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 기존의 위성과 연계해서 굉장히 이런 위성망을 구축해서 관측 속도를 넓히고 상시 관측이 가능하면서도 키올 위성에 거의 준하는 해상도를 가지는 그런 걸로 대체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제 카드 게임에 이름을 붙여서 블랙잭이라고 붙었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실제 전장의 적진의 상황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해주는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관측 위성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이제 핸디한 굉장히 가벼운 통신 위성을 이제 즉각 이제 개인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의 위성을 다파가 지금 시험하고 있고 곧 실용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이 있고 특별히 2019년도에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에이전시라는 것이 생겼는데 여기서 국가의 어떤 차기 우주 자산을 7개의 레이어로 만들고 그 7개 레이어 중에 아까 우리 김종범 박사님 말씀하시는 항법 모든 통신 관측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을 스몰셋으로 대체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파가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AI를 접목하는 것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지원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AI 넥스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랑 거의 유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나시스와 비슷하게 최근에 통신위성을 발사했고요. 기본 계획을 민간하고 합쳐서 그 계획을 기본 계획을 위해서 그 저희와 똑같이 항법, 관측, 그 다음에 그 통신 뭐 여러 가지 그 위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스몰셋에 대한 것은 아직 별로 보이지 않고 있고요. 중국은 중국이 2019년도 보고서에서 이제 우주의 자산은 이제 전략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정의하고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중국은 또 그 우주 자산은 우리랑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우주 자산을 파괴하는 쪽의 연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많이 하고 있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한 바도 있는 걸로 잘 아시고 계십니다. 한국은 조금 전에 우리 김종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아직은 이제 지금 최근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싸 위성을 초소형 위성 기반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그 개념 설계를 스타일을 시작한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저희가 외국에 준하는 굉장히 좀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걸 당장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그런데 제한된 예산이 있다면 뉴스페이스의 어떤 도입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언을 드리고 싶으면 일단 그 선진국 사례도 봤듯이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은 보수적으로 특히 군이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 우주의 자산의 어떤 그 혁신을 도입하는 관점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군 관계자, 그 운용자든 아니면 정책 입안자든 아니면 리더들이 그런 교육 체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반갑게 지금 공구사관학교에서는 우주 교육을 의무화해서 초소형 위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랑 또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우주가 니 거다 내 거다를 하기 이전에 군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단독 그 우주 자산과 활용을 위한 좀 지속 가능한 기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별도의 우주 계획이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입안이 되신다면 좋겠다는 그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항상 민군을 분리해 왔고 또 이것은 서로가 노타치하는 영역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그 통합적인 운영을 제한된 자산에서 통합적인 운영을 해야지 그 어떤 그 전략 정보에 신속한 접근이 가능한데 그것들이 이제 그 저궤도위성 특히 저궤도위성의 한계는 그렇게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통합적 운영에 대한 어떤 연구와 또 그런 운영 시스템이 좀 이제 그 큰 틀에서 좀 잘 준비가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만 하지 말고 뉴스페이스형 초소형위성 기반의 우주자산에서 또 이에 대한 활용을 지원하고 또 여기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사실 미국도 아직 좀 잘 어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 개발을 좀 마음껏 지원해 주시고 그것들이 우주에서 검증되고 그래서 하루빨리 그것들이 오퍼레이터들에 의해서 그 신뢰성 확보가 된다면 뉴스페이스형으로 가는데 상당한 우리 자원도 아끼고 또 자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의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아주 짧지만 굉장히 풍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발표에 대해서 서린효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서린효입니다. 예, 저는 지금은 이제 국방현안팀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원래 안보전략연구센터에서 한미동맹과 미국 국방 군사전략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군사 경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연구를 해왔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우주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까 사회자이신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두 편의 글을 보면서 정말 많이 공부가 됐고요.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될 우주 분야에 대해서 아무래도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분야가 많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정보들을 따라잡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이제까지 계속 연구를 해오신 정말 최고 전문가이자 대가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부분 국방 전략이나 군사 전략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눈이 번쩍 뜨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또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런 국방 정책의 영역이나 군사 전략과 관련된 글을 또 보시면 두 분께서도 또 상당히 또 좋은 인사이트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통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분들께서 해주신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질문보다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 점에서 짧게 이렇게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군사 전략적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사 혁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관점에서 특히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과 연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이 글에서는 어느 정도 언급이 돼 있었는데, 바로 현재와 같은 합동군 체제에서 우리 육군이 이 우주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군사 전략과 관련된 부분은 오늘 발표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제가 돼 있었고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미중 간 군사 경쟁이라는 것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주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이제 글에서도 소개가 된 것처럼 미국에서 우주군이 생기고 우주사령부가 생기고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제 우주는 현재 이미 전장 공간이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훨씬 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 그런 전장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주라는 곳이 전통적으로 강대국들의 어떤 국력 과시, 그리고 과학기술의 그런 능력에 대한 첨단 경쟁의 장이었고, 또 방금 그 발제에서도 잘 드러난 것처럼 산업 분야에서의 그런 발전이 또 군사기술로 연결이 되고, 또 군사기술에서 나온 것들이 또 산업 분야에 연결을 줘서 국력 신장을 돕고 하는 어떤 미래의 또 생존 동력이자 이런 경제의 동력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경쟁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미중 경쟁의 중요한 한 파트가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도 우리 국가 전략 차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더 넓은 안보 전략적 관점과 우리 육군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우주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잠재성을 보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주전보다도 더욱더 심화된 형태의 우주전을 예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기본적으로 더 높은 곳에서 볼수록 멀리 볼 수 있다는 이점, 그리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그런 비행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점,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 네트워크 중심전에서의 핵심적인 그 전략적인 거점으로서 우주의 역할이었다고 하면은, 그 우주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미사일 전쟁이 가능해졌는데, 장거리 정밀 식별 또는 감시 정찰과 또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한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심화가 되면서 우주에서의 방어가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사일의 속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의 타격이 중요해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정점 고도에 이를수록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그 극초음 속에 가까운 또는 그 이상의 그런 미사일들이 앞으로 계속 등장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발사 직전 단계나 이전 단계에서 타격이 필요한데, 그때 우주 공간은 또 다른 군사 전략적인 이점을 가지고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영공이라는 제한에 상관없이 작전이 가능하고, 또 우주라고 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서 발사체를 쐈을 때 운동 에너지를 굉장히 크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들이 아마 부각이 돼서, 물론 이제 국제법적 관점에서 보면 우주의 군사적 위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이런 패권 경쟁의 시대에 아마도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단계의 우주전을 보는 단계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군사적 차원에서 언급드리면 바로 최근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다영역 작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다영역 작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그
고전적인 지혜 공예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로 시작을 했다면은 이제 우주를 어떻게 지혜공 공간에서 방어할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는 나가서 우주를 지혜공 공간에서 또 공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멀리는 이제 30년 정도 후에는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현재의 우주전도 챙겨야 되지만 미래의 우주전을 대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처음 전제되었던 것처럼 미중 간의 그런 전략적 경쟁 속에서의 우주의 맥락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북한도 아까도 이 전 세션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최근 우리가 보고 있는 신형 3종 또는 4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밀 타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이 경쟁에 있어서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한미 동맹의 관점이나 또는 이 세션 말미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는 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군사혁신의 관점에서 이 산업 분야에서의 발전과 국가의 전략, 그리고 우리 군의 요구 내지는 산업에 대한 활용, 이 관점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션에서도 중국의 군사혁신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언급이 이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만 AI와 관련해서 중국은 화웨이를 필두로 해서 주요 기업들을 놓고 역할 분담을 시켜서 매년 어떤 분야에 어떤 기업이 역할을 맡을 것인가를 논의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런 권위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군과 국가와 또 산업계로부터 그 자체적인 역동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기술들의 어떤 군사적 잠재성 우리 군이 잘 이해해야 되겠고, 군이 현재 전장에서 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뭔가를 또 산업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또 국가가 그런 양쪽을 다 보면서 가장 최적의 그런 국가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대화의 장이 필요하고, 새로운 어떤 모델이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국가의 어떤 안보 전략이나 국력 신장에서 중요한 주제가 될 텐데, 바로 그런 것을 우리 군이 충분히 이해하고 기회가 될 때 우리 국가에 또는 산업계에 계속 이런 내용을 인풋해줘야겠다라는 생각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다시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합동군 체제에서의 우주 영역에서 육군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군사 혁신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혁신의 역사에 대한 학문적 관찰에서 나오는 중요 결정 중에 하나는 그 군 이기주의가 군사혁신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저는 사실 좀 더 다각적인 관점에서 군사혁신의 사례들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군 간의 선의의 경쟁이 더 훌륭한 우리의 비전이나 좀 더 현실에 맞고 우리 국가에게 부합하는 비전을 산출해내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래의 어떤 우리의 우주 작전 개념이나 우주전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표준이 우리에게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여러 경로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경로 속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는 여전히 열려 있고, 그것을 놓고 각 군이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는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우주전 개념을 어떤 군이 창출해 나가는가의 어떤 선의의 경쟁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 육군에서 염두에 두면서 그 분야를 개척해 나간다면은 정말 한국의 국익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심군으로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앞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미래의 우주전이라는 것은 다영역 전장이죠.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인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전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연동돼서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군의 최상층부터 시작해서 리더십 위치에 계신 분들께서 이러한 복합적인 양상을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 내에서도 다영역 작전과 관련된 각 군의 논의들을 보면 이런 것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군종의 유닛이 이 새로운 정보를 파악해서 다른 군에게 던질 때 어떤 군은 다른 군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 표준을 가지고 있고, 근데 다른 군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은 결국 누가 표준을 장악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육군에서 갖게 된 표적 정보 또는 공군이 제공한 표적 정보를 육군은 타군의 정보 표준들도 다 수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그런 개념에 입각해서 지금 현재부터 미래를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얼마만큼 사이버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공지능이 결국 고도의 시간 싸움이 되면서 중요해질 텐데, 인공지능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빅데이터의 축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군이 전장의 데이터를 안전한 방식으로 더 많이 축적을 하고 또 인공지능의 발전에 직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드렸던 선의의 경쟁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할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년 그 우주 사령부 창설 시에 그 상원 청문회에서 에스퍼 장관께서 우주군 창설을 과거 1940년대 공군 창설에 비유하면서 육군 비행대였던 공군이 이제 독립적인 독자적인 공군이 되면서 진짜 발전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육군 비행대의 경우에는 육군 작전 지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군을 운영했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독립된 공군이 돼서 공군 작전이라는 고유한 관점에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전 사령부의 창설이라는 것은 미 공군 내에 있지만 공군과 별도 조직이죠. 그것은 항공작전을 지원하는 개념으로서 우주가 아니라 순수하게 우주를 보호하고 우주 자체의 작전 논리에 따른 군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게 선포한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육군도 우주에 관한 투자를 하고 우주와 관련된 조직을 발전시키면서 그 조직이 타군보다 그 우주 자체의 논리에 부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 만들었을 때 모든 합동군을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중심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군이 전략적인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주신 토론을 직접 아마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후에 마지막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코멘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 10분 조금 더 지금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최소한 2-3분 정도 질문을 듣고 발제자들한테서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신 분이 있으시면 뭐 손을 드시든지 해주십시오. 이 분야가 너무 기술적이라서 저 뒤쪽에 맨 끝에 계신 분하고 그 오른쪽에 계신 두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예,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한번 위성을 쏴서 올리면은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근데 수명은 거의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3천억을 들어가지고 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매년 그 10년을 했을 때 거의 한 1년에 300억 정도의 우리가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정말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끝에 제가 한 분 더 질문이 있어서 같이 듣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사관학교 4학년 국제관계학과를 전공 중인 문미림생도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저기 마스크를 벗고 좀 해주시면 말이 잘 안 들려서. 우선 육군사관학교 생도로서 육군력에 대해서 논하는 이 포럼에 참석해서 육군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군사 혁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해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주에 관한 지식이 제가 비교적 얕아서 두 교수님의 그 발표로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러한 우주 자산의 운용과 우주 공간의 지상화의 연결이 되려 전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주가 새로운 전장이 됨에 따라서 여러 국가들이 우주 전략을 세우고 우주 작전에 대한 국가 우주 자산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주 자산으로 인해서 말씀하셨다시피 탐지가 더욱더 쉬워지고 육, 해, 공, 우주는 분리된 전장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연결된 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장이 네트워크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군의 네트워크화가 물론 필요하지만 장점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프 슈나이더의 군인이라는 책을 읽던 도중에 어떤 학자가 군은 네트워크화를 준비하는 동시에 탈네트워크화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의 근거는 만약에 그러한 연결고리가 끊겼을 때 진정한 작전을 수행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은 탈네트워크화된 부대와 전략이기 때문이라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물론 우주 자산과 그리고 그 운용 그리고 우주 공간과의 그 지상과의 연결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되려 이러한 연결들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되려 전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중에 이번에는 주광영 박사님이 먼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첫 번째 질문의 끝부분을 제가 잘 캐치를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위성의 아까 수명이 이제 10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위성의 수명이 10년은 아니고요. 이제 보통 지금 최근에 아나시스도 올라갔지만 통신위성, 정지궤도 위성류는 보통 10년에서 15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궤도에서 관측을 위주로 하는 위성들은 이제 기대 수명이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입니다. 광학의 특수성 때문에 통신 장비보다는 비교적 이제 컨테미네이션이 심해질 수 있어서 이제 수명을 좀 더 짧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리랑 위성이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목표 기대 수명을 할 때는 그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용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이제 사실 10년이든 아니면 기대 수명이 4년이든 그것을 이제 전체 예산에 나눠 보면 위성 한 기가 가지는 연간 유지 비용과 투입 비용이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저궤도나 정지궤도 위성을 한 기 발사해서 지상국까지 운영하는 데에 3천억 내외의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비싸다고 하지만 미국은 이제 훨씬 저희보다 한 2배 정도 비용이 들고요. 인건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는데 이제 아까 뉴스페이스를 말씀하셨을 때 이제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빠른 기술의 발전이 수명이 긴 거를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명이 길어서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투입 비용을 충분히 회수하기에는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사용자 관점에서의 군 사용자 관점에서의 새로운 수요가 점점 빨리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것들을 투입 비용과 기대 수명이 길어진 거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그것들을 빨리 업그레이드하기가 오히려 아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도 다파나 이제 군을 통해서 조금 사이클을 빨리 하는 실험을 하자라는 겁니다. 수요가 확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같은 비용을 들이기는 어려우니까 그것들을 5분의 1 내지 10분의 1 비용을 들인다면 사이클을 더 좀 짧아지더라도 거기에 빠른 수요를 충족하는 그 기대에 부응한다면 그것들을 감수할 수 있겠다. 단지 아까 그런 안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 충분히 서로 인지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이 되고 인지가 된다면 이 부분은 이제 조만간 이제 파괴적인 혁신으로 인해서
군자산의 어떤 그 구축하는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저희 이제 항원 내부나 뭐 국가연 내부에서 이제 우주 자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들을 그 주도하는 분들 그리고 또 그것들 수요를 제기하는 분들은 그 올드 스페이스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강합니다. 강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군이나 수요처나 여러 군데서 인지하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없느냐라는 것을 타진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 뉴스페이스를 연구하는 저희 부서에도 이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ADD에서도 그와 관련된 그 기능을 좀 확대해서 관련 연구를 가장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1, 2년 사이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곤 박사님. 예, 역시 첫 번째 질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주의 특성이 이제 고비용이고 수명 주기가 길고 국제협력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품종 수량 생산이지만 최근에는 원했던가 같이 일부 이제 대량 생산으로 가는 추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일본에 왜 우주 개발을 하냐고 이제 정부 관료 당국들한테 물어보면 일본의 우주 개발은 타 국가들은 산업화나 상업화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주 개발을 왜 하냐면 북한의 대포동 군사에 따라 군사 안보 측면에서 우주 개발을 한다고 일본은 우주 개발에 민간 우주 개발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걸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페이스 시도로 가고 있지만 우주 개발은 군사적 공공적 측면에서 세계 각국은 여전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손인여 박사님께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사 생도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 보니 육군의 미래가 정말 밝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사실은 네트워크 중심 전의 연장에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탈 네트워크와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근 또 미국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모자이크 전 개념이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한 모자이크와 같이 계속해서 중심을 변화시켜서 또 새로운 작은 조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탈중심화되는 것은 아니고 중심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이제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새롭고 중요한 주제를 오늘 토론을 할 기회가 돼서 저도 아주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정말로 깊이 고민하고 논의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도 좀 더 고도화된 어떤 우주 능력을 가지고 우위를 유지하는 게 아마 억제력 강화에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합동 군사작전 능력을 완전히 새롭게 차원을 다른 형태의 능력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주 고도화된 C2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결정 능력상의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나 미래전력 개발이나 다 결국은 과거처럼 지역 국가인 북한이나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을 상대로 앞으로 전쟁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아마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대단히 큰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동맹국들하고의 깊은 어떤 협력 관계와 저희들 나름의 어떤 프라이어리티를 잘 세워서 저희들 나름의 어떤 개발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보다도 최소한 동등하거나 우위에 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력들을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우주에 대한 어떤 토론을 오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세션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세 번째 세션을 빛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6회 육군력 포럼에서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사리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한 귀갓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성유미였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